현재 밀라노 현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억을 써도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 부스에 완전히 밀린 중국은 코리아 하우스를 견제하기 위해 악랄한 테러를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테러는 오히려 전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천문학적인 이익과 존경만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국장이자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국 대표단의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지요. 사실 저는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이 진리이듯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제게 있어 종교이자 과학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베이징의 심장부, 중남해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공산당 고위 간부였습니다. 저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홍치 리무진의 뒷좌석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지구본을 돌리며 늘 말씀하셨죠. 리웨이, 보아라. 이 붉은 땅이 바로 천하다. 나머지 푸른색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할 변방의 오랑캐들에 불과해. 중국 최고의 엘리트 양성소인 칭화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철저한 대국 굴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국 교과서 속의 유럽은 박물관에 갇힌 퇴물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반도 국가, 심지어 중국의 모든 것들 따라하는 아류 국가이자 중국의 속국으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주권조차 없었던 중국의 작은 성쯤이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우리 위대한 중국이 유럽을 돈으로 매입하고 세계의 패권국임을 선포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요. 제 양복 안주머니에는 빳빳한 외교관 여권이 들어있습니다. 이 붉은 수첩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프리패스라고 당은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14억의 대표이자 중화의 적통이니까요. 아마 가난한 이탈리아 놈들은 제 빨간 여권에 고개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할 거고 별 볼 일 없는 소국인 한국 여권은 그 까다롭다는 이탈리아 입국 통과조차 제대로 못하겠죠. 그렇게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활주로에 닿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제 손에 들린 샴페인 잔 속의 기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작고 투명한 거품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밀라노군요. 사람들은 이곳을 패션의 성지니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산다는 땅이니 떠들어대지만 제 냉철한 시각으로 볼 때 유럽은 그저 늙고 병들어가는 거대한 양로원에 불과합니다. 단장님, 도착했습니다. 코트 준비해 드릴까요? 수행비서가 굽신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탈리아 놈들이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 구찌니 프라다니 하는 것들. 우리 위대한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내일 당장 문 닫아야 할 구멍가게들 아닙니까? 그들이 닦아놓은 항만 시설. 우리 1대1로 자본이 없었으면 잡초만 무성했을 폐허였을 겁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현대의 로마는 우리 위대한 차이나 머니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영접을 나왔겠지. 장관급 인사가 나왔으려나. 그럼요. 우리가 이번 올림픽 스폰서십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놨을 겁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가며 저는 당연히 저를 향해 터질 플래시 세례를 기대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자랑스러운 중화민족의 VIP니까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무빙워크 위, 벽면을 가득 채운 투명 디스플레이들이 올림픽 홍보 영상을 쉴 새 없이 송출하고 있더군요.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는데 영상이 홀로그램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최첨단 패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하단에 박힌 로고가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OLED. 미국의 앞잡이 노르시나 하는 쥐꼬리만한 반도 국가의 기업들이 감히 유럽의 관문을 도배하고 있다니. 저는 혀를 찼습니다. 패널 기술은 우리 중국의 BOE가 물량 공세로 이미 세계를 제패했다는 걸 이 무지한 유럽 놈들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저런 것만 만든 기술 따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반년 안에 베껴서 반값에 뿌려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리 뒤에 타고 온 이코노미석의 한국 선수단. 녀석들은 아마 일반 심사대에서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겠지요. 그 꼴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고 입국 심사장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제 입가에 걸려있던 비릿한 미소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공기의 흐름부터가 달랐습니다. 환영 인파는커녕 형광조끼를 입은 무장 경찰들이 곤봉을 쥔 채 살벌한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중국발 항공편 승객 전원 멈추세요. 중국에서 온 승객은 예외 없이 4번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다시 알립니다. 전원 4번 게이트로.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4번 게이트. 거긴 통상적으로 방역위험국이나 테러 위험국 국민들을 격리 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감히 지휘 국가인 우리에게 저런 취급을 할 리가 없어. 저는 당당하게 중앙의 VIP 라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셰퍼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마약 탐지견이었습니다. 개 냄새가 훅 끼쳐와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물러서시오. 4번 게이트로 가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탈리아 경찰관이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중국 대표단 단장 리웨이요. 내 주머니에 외교관 여권이 있단 말이요.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감히 중국인을 건드려? 영사관에 전화하면 당신 목 따위는 바로 날아갈 줄 알아. 하지만 이탈리아 경찰관은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제 뒤를 가리켰습니다. 돌아본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로 치장한 우리 중국 부호들이 4번 게이트 앞에 처진 펜스 안에서 짐승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개들이 그 비싼 명품 가방들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고 어떤 아주머니는 현금 뭉치를 압수당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 부자요. 현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취급을 해. 내가 여기 와서 쇼핑해줄 돈이 얼만지 알아? 나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라고. 소리치는 자국민을 보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들을 현금 불법 반입 혐의라며 거칠게 제 앞에 구석으로 끌고 가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돈을 쓸어 왔다는데 경제 위기로 허덕이는 이탈리아가 우리를 거부하다니요. 그리고 저는 중국의 교육 과정을 통해 중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우받으며 존경받는 민족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3번 일반 게이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무리가 여권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흔히 경제적 지원 대상이라며 굽어보던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와 아프리카의 수단 국적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이봐, 저 사람들은 왜 그냥 통과시켜? 우리가 저 나라들의 도로 깔아주고 댐 지어준 채권국이란 말이야. 제가 소리쳤지만 이탈리아 심사관은 그들에게 불친절하게 신문을 했지만 아무튼 도장을 쾅 찍어주며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소국이라고 깔봤던 국가들조차 세계에서는 중국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에 저는 그동안 중국에서 받았던 교육에 회의감마저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렸죠. 제 시선이 오른쪽 구석, 푸른색 조명이 은은하게 감도는 한 번 게이트에 꽂혔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지옥 같은 4번 게이트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천국, 아니 미래 도시의 입구가 있다면 바로 저기일 겁니다. 게이트 위에는 트러스트 1이라는 네온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비행기 뒷좌석에서 컵라면 냄새를 풍기던 한국 대학생 무리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배낭을 맨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들도 짐 검사를 받고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 시달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관은커녕 유리벽으로 된 자동 게이트가 그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스르륵 열리는 겁니다. 뭐야? 여권 검사도 안 해? 그들은 여권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 한번 쓱 비추고 지나가는데 기계에서 맑은 차인벨 소리가 울리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게이트 너머의 풍경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관광청 직원으로 보이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그 한국 대학생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본조르노, 밀라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건 한국인 여행객만을 위한 밀라노 웰컴 키트입니다. 시내 전 구역 프리패스 교통권과 박물관 무료 입장권이 들어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세상에 교통권과 입장권을 공짜로 준다고요? 우리는 개 취급을 당하며 짐을 털리고 있는데 저 가난해 보이는 한국 애들은 공짜 선물을 받으며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저쪽 일반 라인에는 이탈리아 현지 정재계 인사로 보이는 백인 귀족들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들보다 더 빠르게 말 그대로 프리패스로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감히 대국인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미국의 속국인 저 한국 놈들을 상점 모시듯 해.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정치적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펜스를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책임자 불러와. 당장 보안 책임자 나오라고 해. 이게 무슨 외교적 결례야. 제 난동에 결국 정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배지를 보니 보안 책임자인 마리오 로시 국장이더군요. 그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앞에 붉은색 외교관 여권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다. 내가 누군 줄 아나?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다. 당장 사과하고 길을 터주지 않으면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겠다. 이탈리아산 치즈랑 와인 수입 전면 금지시킬 수도 있어. 중국이 아니었다면 올림픽도 제대로 못 치렀을 소국 주제에. 아니, 애초에 당신들 한국과 중국의 위상 차이를 잘못 이해한 거 아냐? 왜 보잘것없는 한국인만 대우해주고 대국의 VIP인 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지? 그러자 로시 국장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귀찮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그것처럼 건조했습니다. 미스터 리, 진정하고 이 데이터나 좀 보시죠. 우리가 당신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당신들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뜬 건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고 들어봤습니까? 대한민국 여권.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2개국으로 세계 2위입니다. 반면 당신네 중국은 80개국, 세계 60위권 바뀌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국력이 강하면 됐지. 비자 면제 개수 따위가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로시 국장의 다음 말은 제 뼈를 때렸습니다. 한국 여권은 신뢰 등급입니다. 불법 체류율이 0.01% 미만이에요. 그들은 와서 돈을 쓰고 매너 있게 문화를 즐기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조용히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들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경계 등급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지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중국 여권 소지자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한국인보다 50배가 넘습니다. 불법 체류, 산업 스파이, 위조 지폐 유통, 심지어 금지된 식품 반입까지. 당신네 국격은 당신이 입은 그 비싼 양복 브랜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대국의 자존심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 허름한 배낭을 맨 대학생 한국인들은 뭐야? 왜 돈 다발을 들고 온 부자 중국인들보다 그들을 더 극진하게 대우해주는 거냐고. 그러자 그는 더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표정을 찡그리더군요. 미스터 리, 우리가 왜 미국인이나 서유럽 부자 국가들보다 한국을 더 대우하겠습니까? 우리가 돈만 쫓았다면 왜 미국인들이 아닌 한국인들을 마치 신처럼 받들겠냐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저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CCTV를 보시죠. 화면에는 지난달 공항 대기실의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장 그 자체였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바닥에 뱉은 침, 어지럽혀진 의자들. 청소부들이 욕을 하며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머물다 간 자리였습니다. 보입니까? 그곳은 그들이 오기 전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마신 음료수 캔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물론 바닥에 떨어진 다른 나라 사람의 쓰레기까지 주워서 휴지통에 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 청년은 엎질러진 커피를 보고 자기 손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마리오 국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오직 한국인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규칙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합니다. 우리 이탈리아 심사관들이 불친절하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무례한 자들에게 무례하고 품격 있는 자들에게 예의를 갖출 뿐입니다. 그는 제 붉은 여권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들이 14억의 인구로 밀어붙일 때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행동으로 우리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품격이라는 겁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배웠던 한국이 역으로 중국을 완전히 능가하다니요. 그래서 저는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좋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런데 저 기계는 뭐냐? 왜 한국인만 얼굴만 들이밀면 문이 열려? 저거 보안 구멍 아니야? 우리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제일인데 저건 어디 싸구려 기계를 갖다 놨길래 저렇게 허술하게 통과시키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냥 대충대충 넘기는 것 같은데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의 종주국입니다. 14억 인구를 0.1초 만에 식별해내는 우리의 감시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부끄럽지만 중국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만큼 안면 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듣도 보도 못한 파란 불빛의 기계가 우리보다 빠르다니. 분명 보안 절차를 생략한 엉터리 기계일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로시 국장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싸구려. 미스터 리, 당신 정보력이야말로 형편없군요. 저건 삼성 SDS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개발해서 수출한 세계 최고의 생체 인식 출입국 시스템입니다. 삼성, 인천공항, 제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로시 국장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기존에 설치했던 중국산 장비들, 화웨이니 하이크비전이니 하는 것들을 전량 철거했습니다. 왜냐고요? 백도어 이슈 때문에 보안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오죽하면 중국 기업들은 기술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닌 백도어로 가로챈 정보를 팔아 마진을 챙긴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누가 당신들을 믿겠습니까?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죠. 대신 우리는 한국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저 시스템은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증명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국만 개발한 그 기술 말이죠. 그가 저 멀리 한국인 게이트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인의 여권 정보는 암호화되어 우리 이탈리아 서버와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연동됩니다. 해킹이 불가능하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죠. 역설적으로 이런 류의 기술을 개발하기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중국 정부가 보내주는 데이터는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못 믿지만 한국의 K-스마트 패스 시스템은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여권을 꺼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신뢰니까요. 당신은 신발이나 벗으세요. 밑창에 금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중국인들은 왜 자꾸만 사타구니나 신발 밑창, 항문 같은 지저분한 곳에 물건을 숨겨서 들어오는지, 가끔 보면 내가 공항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돼지 번식장에서 일하는지 헷갈린다니까요. 우리 딸은 중국인들의 은밀한 곳을 검사하느라 매일 악취를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는 나를 피하기까지 한다고요. 중국인들은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외간 남자 항문이나 샅샅이 검사해야 합니까? 의학 발냄새. 됐습니다. 당신 신발은 도저히 검사를 할 수가 없겠네요. 당신 VIP 맞아? 도대체 언제 씻고 안 씻은 거야? 이탈리아에서 돈 안 써도 되니 중국인은 제발 우리나라에 오지 마세요. 아니, 그냥 중국인은 해외에 나오지 마세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중국에만 박혀 있으란 말입니다. 충격의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감시 기술은 보안 위협 취급을 받아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한국의 기술은 글로벌 표준이 되어 가장 안전한 시스템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시스템이 세계의 표준이라니. 결국 저는 보안요원 2명에게 양팔을 붙잡혀 별실로 끌려갔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중국이 헛기침만 해도 3초 만에 사라질 소국 주제에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테러리스트 다루듯 벽에 밀어붙이고 몸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벨트가 풀리고 구두가 벗겨지며 속옷까지 벗겨지는 치욕적인 순간, 저는 유리창 너머 바깥 풍경을 보았습니다. 공항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입국 심사를 마친 한국 선수단이 여유롭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하고 매끈한 은색 버스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배기관에서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낡은 디젤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차체 옆면에는 밀라노 올림픽 공식 파트너 현대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측면에는 수소 전기 버스라는 문구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버스였습니다. 유럽에 수출된 최신형 모델이자 이번 올림픽의 공식 의전 차량이었죠. 버스 기사가 내려 한국 선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짐을 실어주는 모습은 마치 귀빈을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맙소사, 수소 트럭에 이어 버스까지 유럽을 장악했다고?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아득히 추월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공산당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버스는 물 한 방울만을 배출하며 유령처럼 조용하고 우아하게 한국인들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반면 우리 중국 대표단이 타야 할 버스는 저 멀리 구석에 주차된 시동 걸 때마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낡은 관광버스였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는 담배를 피우며 우리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더군요.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돈을 얼마나 퍼부었는데 왜 세상은 저 조그만 나라에 열광하는 거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그래, 이건 다 조작된 데이터라고. 저놈들이 우리를 질투해서 대국인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작당을 한 게 분명해. 공산당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시 국장이 보여준 그 데이터, 그리고 삼성의 게이트와 현대의 버스가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의 격차는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닫힌 붉은 문 뒤에 갇힌 저와 열린 녹색 길을 따라 질주하는 그들. 이것이 이번 올림픽의 서막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어. 중국의 힘이 뭔지, 돈의 힘이 뭔지 보여주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저는 이탈리아 조직위가 배정한 낡은 디젤 벤에 몸을 싣고 선수촌으로 향하며 연신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패션의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기록적인 북극발 한파에 꽁꽁 얼어붙어 유령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영하 20도, 이탈리아 놈들이 100년 만에 재난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이 추위가 제게는 오히려 기회로 보였습니다. 단장님, 첩보에 따르면 이탈리아 놈들 난방 인프라가 완전히 쓰레기랍니다. 중앙난방 파이프가 동파되어서 선수촌 가동률이 30%도 안 된답니다. 지금 미국이고 프랑스고 다들 방 안에서 입김을 뿜으며 떨고 있답니다. 수행비서의 보고에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유럽 놈들이 입만 살았지 속은 텅 빈 강정이라는 증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내가 이번 올림픽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황제 유니폼을 꺼내라. 대국의 위험이 뭔지 보여줄 때다. 저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컨펌한 중국 대표단 유니폼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최고의 비단에 이탈리아 명품 가죽을 덧대고 안감에는 최고급 시베리아산 밍크털을 빈틈없이 채워 넣은 그 웅장한 코트 말입니다. 한 벌에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그 옷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선수단에 뿌리기는 돈이 아까웠긴 했습니다. 솔직히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중국 엘리트 선수들 연봉보다도 훨씬 비쌌거든요. 그러나 이걸로 중국의 부를 전 세계에 과시할 수만 있다면 그거야 말로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선수들에게 다시 코트를 빼앗으면 손실도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선수촌 광장에 도착해 입촌식을 시작하자마자 제 환상은 박살났습니다. 밍크털 유니폼은 선수들이 긴장해서 흘린 식은땀과 내뱉는 입김을 머금더니 영하 20도의 기온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선수들은 따뜻함은커녕 수십 킬로그램짜리 얼음 갑옷을 입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옷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안감에서 얼음 조각이 씹혀요. 우리 쇼트트랙 에이스 선수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거리며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선수단이 마치 봄나들이라도 나온 듯 가벼운 옷차림으로 조깅을 하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놈들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바로 한국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딩은커녕 종이장처럼 얇아 보이는 회색 바람막이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봐라. 한국 놈들은 돈이 없어서 저런 비닐봉지 같은 걸 입혔구나. 에라이 거지 같은 놈들. 자국 선수들 대우가 저렇게 개차반이어서야 원. 저러다 내일 아침이면 죄다 냉동인간이 되어 실려 나가겠지. 하지만 제 비웃음은 단 10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조깅을 멈춘 한국 선수가 덥다는 듯 지퍼를 살짝 내리자 옷 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얇은 옷감 사이로 붉은 LED 빛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저게 효성 TNC와 코오롱 스포츠가 합작 개발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발열 슈트랍니다. 두께가 0.1mm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온도를 50도까지 조절한답니다. 배터리 하나로 12시간이나 간다더군요. 저 얇은 게 우리 밍크 코트보다 수백 배는 따뜻하고 가볍다는 겁니다. 한국 놈들 도대체 무슨 기술을 개발해낸 건지 우리 중국 기업들이 20년을 개발해도 절대로 불가능했던 걸 벌써 개발한 뒤 전 세계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네요. 비서의 설명에 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는 원시인처럼 짐승 가죽을 벗겨 입혔는데 저놈들은 옷에다가 최첨단 마이크로 발전소를 심어놓은 셈이니까요. 심지어 지나가던 노르웨이 선수가 한국 선수에게 그 옷 어디서 샀냐? 내 금메달이랑 바꾸자며 매달리는 꼴까지 봐야 했습니다. 굴욕은 숙소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선수단이 배정받은 블록시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냉골이었습니다. 전기 안 올려. 히터 안 켜냐고. 그게 단장님. 우리가 가져온 샤오미와 하이얼 대형 전기 히터 500대를 동시에 켰더니 이탈리아의 노후된 배전반이 과부하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지금 중국동 전체가 정전입니다. 암흑천지가 된 숙소에서 우리 선수들은 찬물에 불어 터진 컵라면을 씹으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맞은편, 한국 선수단이 묶는 블록 뛰는 대나처럼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수는 덥다는 듯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는 여유까지 부리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저기는 왜 전기가 안 나가? 저놈들만 이탈리아 정부한테 특혜를 받은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한국 숙소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선수들까지 몰려와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발, 로비 구석이라도 좋으니 들어가게 해줘. 여기 밖엔 북극곰도 얼어 죽는다고. 한국 선수단 방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냥 이번 올림픽 보이콧할래. 이건 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한국팀, 당신들은 마법사입니까? 이 재난 상황에 어떻게 건물 전체가 찜질방처럼 후끈거리는 거죠? 공사도 없이 저렇게 혼자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고요. 콧대 높은 금발의 유럽 선수들이 한국 스태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꼴이라니. 저는 인파를 해치고 억지로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거대한 온기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건조하고 답답해서 목이 아픈 히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 좋은 묵직한 열기였습니다. 이 온도 뭐야? 공기는 상쾌한데 바닥이 왜 이렇게 뜨거워? 환영합니다. 미스터 리. 들어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국팀 총괄 매니저가 여유롭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경동나비엔과 삼성전자가 협업한 모듈형 스마트 건식 온돌 시스템입니다. 이탈리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뜯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특수 제작된 8mm 두께의 초박형 온수 패널을 내고 블록처럼 끼워 맞추기만 하면 끝이죠. 선수촌 전체에 설치하는데 단 4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경악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의 인프라를 아예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관 공사가 필요 없는 조립식 온도를 컨테이너로 실어온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이탈리아를 믿지 않았고 별도의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이건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꼬투리를 잡았죠. 하지만 전기는 우리 중국동은 히터 켜다가 변압기가 터졌는데. 그거요? 창문을 보시죠. 그가 가리킨 창문에는 투명한 필름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화큐셀의 투명 태양광 패널입니다. 낮 동안 이 창문들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해둡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전력망이 죽든 말든 우리는 24시간 풀가동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 자립 100%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전기를 잡아먹는 기계를 틀어 전력망을 터뜨릴 때 저들은 지능적인 알고리즘과 친환경 기술로 에너지를 생산하며 자기들만의 낙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이 좁은 방에 가전제품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가습기에, 공기청정기에. 이게 다 돌아간다고? 이건 거짓말이야. 당신들 또 무슨 꼼수를 부린 거야? 이 온도에 이걸 다 돌리다간 전력 과부하로 전부 터져버리고 말 거야. 한국인은 물리학을 초월하는 존재라도 된다는 말이야. 물리학을 초월한 게 아니에요. 물리학을 극한으로까지 이해한 거죠. 보세요. 전부 AI 인버터 기술로 전력 소모를 80%나 줄인 LG 시그니처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벽에 붙은 건 세라젬의 슬림형 온열 마사지기입니다. 선수들이 경기 후 근육 피로를 풀기에 최고죠.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거죠? 기술 굴기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매년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던 중국인데 설마 이 정도도 못하는 건가요? 우리는 이걸 5년 전에 진작에 개발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결국 아무 대꾸도 못하고 말았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로비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 하자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붉은 빛을 쏘며 경고음을 냈습니다. 경고.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입니다. 심박수 140bpm, 동공 확장 감지. 미스터 리,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S1의 AI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스크와 고글을 쓴 상태에서도 0.2초 만에 제 신원을 식별해내고 제 생체 신호까지 읽어내다니. 기계 주제에 제 건강 걱정까지 하는 꼴을 보고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중국조차도 이런 신원 파악 기술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인정하긴 싫지만 아마 한국에 인권이 없었다면 한국 놈들은 0.1초 만에 100km 밖에 있는 신원불상자까지 전부 파악해내는 신의 기술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숙소복도 끝 휴게실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야, 왕서방. 이거 한 입만 더 주면 안 되냐? 진짜 영혼이 치유되는 맛이다. 조용히 해, 임마. 단장님한테 걸리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근데 이 안마의자 진짜 미쳤다. 제가 문을 쾅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들이 한국 선수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전복죽과 육개장, 컵밥이 들려 있었고 발에는 코오롱의 발열 덧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에 몸을 맡긴 채 입을 해 벌리고 자고 있더군요. 이 배신자 놈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 중화의 자존심도 없어. 제 고함에 선수들이 자지러지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충성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숙소는 지옥입니다. 거기는 밍크 냄새랑 입김밖에 안 나요. 하지만 여기는 천국입니다. 저 안마의자 한 번만 앉아보세요. 중화사상이고 뭐고 뼈가 녹아내립니다. 뭐야? 이탈리아 총리도 아까 다녀갔대요. 한국 숙소 시스템을 보고 감동해서 차기 이탈리아 국빈관 남방표준으로 경동나비엔을 채택하고 싶다며 명함을 받아갔답니다. 단장님, 우리 제발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저 발열 덧신 하나만 사주세요. 제 발가락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중화민족의 자존심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단 너무 추워서 성적조차 못 낼 것 같단 말입니다. 이번에 금메달 못 따면 공산당이 저를 탄광으로 보낼 게 분명한데 그깟 자존심 하나 버리는 게 대수입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미국 아이스하키 스타들도 한국의 온돌 바닥에 대자로 누워
내 등살이 녹아내려 너무 좋아라며 찜질방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장해제된 겁니다.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따뜻하다. 역시 바닥이 최고야. 제 뒤를 따라 들어온 창 코치가 로비 소파도 아닌 한국의 스마트 온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저보다도 중화사상이 더욱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가 한국의 따뜻함에 그대로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신고 있던 축축한 가죽 부츠를 벗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썩어가는 식초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창 코치의 양말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그 사이로 누렇게 변색된 발톱과 하얗게 일어난 무좀 각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바닥에 누워있던 프랑스 선수가 코를 막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창 코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더러운 발바닥을 깨끗한 온돌 바닥에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시원해. 발가락 사이가 간지러웠는데 따뜻하니까 살 것 같네. 그는 새끼발가락 사이의 때를 손으로 파내더니 그 손가락 냄새를 킁킁 맡고는 바지에 쓱 닦았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신발 신으세요. 원래 온돌 바닥은 맨발이 국룰이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중국인들은 원래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나요? 자신들은 소국에서 왔고 한국 같은 대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받아줬더니 돌아온 건 생화학 테러라니. 한국 스태프가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창 코치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머리가 도는 법이야. 너희 바닥 좋네. 내가 좀 써준다는데 왜 난리야? 손님한테 박하네, 박해. 솔직히 저도 한국의 온돌 바닥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그의 발에서 풍기는 뭔가가 부패한 냄새에 그대로 헛구역질을 하며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수들과 냄새를 피해 도망을 나오면서도 제 등 뒤로 느껴지는 그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전복죽 냄새를 잊을 수 없더군요. 물론 창 코치가 양말을 벗기 전의 냄새 말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들이닥치는 살인적인 밀라노의 추위가 제 뼈마디를 쑤셨습니다. 한국 숙소의 자동문이 닫히며 들린 삼성 스마트 도어락의 매끄러운 띠링 소리. 그것은 대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과 배려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보이는 반팔을 입고 웃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그토록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득득하며 얼어붙은 밍크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젠장, 저 온돌인지 뭔지 하나만 몰래 사서 내 방에 깔아주면 안 되나? 이미 제 중화사상의 철옹성에는 되돌릴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거든요. 선수촌에서의 그 치욕적인 온돌 사건 이후 저는 절치부심하며 밀라노 두오모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중국의 자존심, 차이나 하우스의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가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한국 때문에 완전히 멘탈이 박살난 지금은 말이죠. 중국은 이곳을 위해 무려 5억 위안, 1,000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밀라노의 심장부인 역사적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외벽을 황금색 용무늬로 도배했고 입구에는 3m짜리 붉은 등롱을 수십 개나 매달았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대국의 위엄이다. 한국 놈들이 선수촌 방구석에 보일러나 깔고 있을 때 우리는 문화를 지배한다. 저는 건물 앞에서 거만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카펫이 광장 입구까지 깔려 있었고 중국에서 공수해온 기예단이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밀라노 시민들과 전 세계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감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수행비서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눈이 있으면 보였습니다. 그 넓은 행사장에는 우리가 강제로 동원한 중국인 유학생 알바생들만이 영혼 없는 표정으로 오성운기를 흔들고 있었을 뿐 정작 현지인들은 힐끗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사람이라곤 공짜 자스민 차를 마시러 온 노숙자, 몇 명과 화장실이 급해서 온 몸을 베베 꼬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무식한 유럽 놈들이 예술을 몰라보는군.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나. 저기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제 시선이 꽂힌 곳은 우리 차이나 하우스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도로가 꽉 막혀 있었고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인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라도 났나 보군. 하여간 서양 놈들은 불만이 많아서 탈이야. 대국 중국이었다면 시위 따위는 꿈도 못 꿀 일이지. 착하고 교양 넘치는 중국인들은 시위가 아닌 더 교양 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해소하니까 저는 혀를 차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끝에는 푸른색 조명이 은은하게 감도는 모던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입구 간판에 적힌 글자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팀 코리아 하우스. 뭐야? 왜 저기는 사람이 미어 터져?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하우스는 우리 예산의 10분의 1도 안 썼다고 들었습니다. 건물도 우리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기다리는 줄만 1km가 넘게 이어져 있었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짜증은커녕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공짜 돈이라도 뿌린답니까? 왜 이름도 없는 국가의 부스를 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줄 서 있는 이탈리아 청년에게 묻자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니요. 지금 삼성 SDS와 카카오가 개발한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으로 대기 시간을 체크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이 앱으로 증강현실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봐요. 제 폰 화면에 BTS 멤버가 나타나서 같이 춤을 추잖아요. 청년이 허공에 대고 스마트폰을 흔들자 화면 속에서 아이돌 가수가 튀어나와 V를 그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허공에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단지를 뿌려도 안 오는데 저들은 기다리는 시간조차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놀이 문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속임수야. 저 안에 들어가면 별거 없을 게 분명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실체를 까발려주지. 저는 오기가 생겨 VIP 프레스 카드를 목에 걸고 코리아 하우스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거대한 빛의 향연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기술인가? 벽면 전체가 LG 디스플레이의 투명 OLED 패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투명한 유리창인데 그 위로 한국의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의 풍경이 초고화질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봄의 벚꽃이 휘날리다가 순식간에 겨울의 설경으로 바뀌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우리 차이나 하우스의 촌스러운 붉은색 페인트 칠과는 차원이 다른 세련미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체험존으로 가보았습니다. 이탈리아 10대 소녀들이 거울 앞에 서서 까르르 웃고 있더군요. 맘마미야, 거울만 봤는데 한복이 입혀졌어. 이거 봐. 내 몸에 딱 맞아. 그것은 FX 기어의 가상 피팅 솔루션 FX 미러였습니다.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옷을 갈아입지 않고도 수백 벌의 한복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기술이었죠. 소녀들이 몸을 움직이면 거울 속의 한복 치맛자락도 물리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즉석에서 QR코드를 통해 개인 SNS로 전송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극하면 쓴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며 춤추는데 저놈들은 옷을 안 입고도 입게 만든다고? 이게 무슨 요술이야? 아니 그 전에 한푸는 중국의 전통의상인데 역시나 한국 놈들은 중국 콘텐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쓸모없는 족속들이구만. 저는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안쪽 홀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하는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리고 있더군요. 가수가 현장에 없는데도 3D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된 K-팝 스타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탈리아 관객들은 실제 가수가 온 것처럼 야광봉을 흔들며 열광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제 코끝을 강타했습니다. 이 냄새는 제 발은 뇌의 명령을 무시하고 냄새가 나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K푸드존이었습니다. 그곳은 식당이라기보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같았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요리를 안 해? 오픈 키친 안에는 셰프 대신 하얀색 로봇, 팔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두살 로보틱스와 유로메카가 개발한 협동 로봇 10대가 현란한 솜씨로 튀김기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은 정확히 170도의 기름에 닭을 넣고 0.1초의 오차도 없이 튀겨낸 뒤 공중에서 털어 기름기를 쫙 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교함과 위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스마트 키친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만두가 지나가면 AI 비전 센서가 만두의 표면 온도를 스캔해 가장 완벽한 겉바속촉 상태로 구워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요리는 손맛이야. 저런 차가운 기계가 튀긴 닭 따위가 맛있을 리 없어. 영혼이 없다고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던 백발의 신사, 이탈리아 미식가 협회장이 로봇이 건넨가 튀긴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번쩍 뜨더군요. 브라보, 맘마미야. 이 크리스피함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어. 소스의 점도, 튀김의 두께, 육즙의 보존까지 완벽한 수학적 계산이야. 이건 요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의 찬사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분석을 위해 먹어보는 거다. 적을 알아야 하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식용 컵에 담긴 양념치킨과 불고기 컵밥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제 뇌세포가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삭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뜨거운 육즙, 그리고 그 뒤를 덮치는 CJ 특제 양념 소스의 매콤달콤한 풍미. 이것은 폭력이었습니다. 미각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이었죠. 느끼한 중국 튀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곁들여 나온 김치는 또 어떻고요? 한국에서 CJ 대한통운의 콜드체인 시스템과 스마트 패키징 기술로 공수해왔다는 김치는 방금 항아리에서 꺼낸 것처럼 아삭하고 시원했습니다. 발효 가스를 제어하는 기술 덕분에 이탈리아까지 오면서도 맛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젠장, 왜 맛있지? 이건 사기야. 아니, 이건 전부 중국이 한국에 전수해준 레시피 덕분일 거야. 김치도 그렇고 양념치킨도 불고기까지 전부 다 중국 음식이잖아. 젠장, 이건 전부 중국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였어. 한국 놈들은 자기 것도 없어서 그저 중국 음식에 그대로 화학조미료만 들이부은 게 분명해.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이 아류 음식이 왜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거냐고. 저는 허겁지겁 치킨을 뜯고 컵밥을 숟가락으로 퍼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먹는 제 모습은 대국의 외교관이 아니라 며칠 굶은 거지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혀가 중화사상을 배신하고 한국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먹다가 문득 구석진 테이블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낯익은 붉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무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소스 묻은 입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님이자 제 직속 상관인 장 부위원장과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스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농심 신라면과 짜파게티, 그리고 떡볶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부위원장님의 손에는 이탈리아 와인잔 대신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 소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캬, 역시 술은 한국 소주가 깔끔해. 목 넘김이 예술이야. 부위원장님이 소주를 털어 넣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위원장님. 아니, 선수들까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차이나 하우스 개관식은 어쩌고요? 제 목소리에 그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입가에 시커먼 짜장 소스를 잔뜩 묻힌 부위원장님이 저를 보고 멋쩍게 웃으시더군요. 리 단장, 자네도 왔나? 에이, 개관식은 뭐.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대충 하지. 하지만 이건 배신 아닙니까? 어떻게 적진해서. 배신은 무슨. 야, 앉아봐. 여기 김치전이 기가 막혀. 오뚜기 부침가루를 썼다는데 바삭함이 달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차이나 하우스 주방장 다 해고해라. 걔네 음식은 그냥 기름 덩어리야. 느끼해서 못 먹겠어.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손톱에 때는 잔뜩 껴서 담배를 피우면서 요리를 하더라. 뭐 중국에서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네? 옆에 있던 쇼트트랙 선수가 입안 가득 떡볶이를 우물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단장님, 여기 비비고 만두 좀 드셔보세요. 우리 딤섬보다 육즙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기 VR 체험 좀 가보셨어요? 서울 강남 거리를 가상으로 걷는데 진짜 눈물 나게 멋있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다 여기로 이민 오고 싶대요.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가난한 한국은 전부 거짓말인가 봐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거지소굴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하지만 부위원장님은 제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리 단장, 고집 피우지 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한국 놈들이 얄밉긴 한데 이 기술력이랑 콘텐츠는 진짜 백이야. 유럽 애들이 왜 여기 줄 서는지 알겠어. 쟤네는 문화를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팔고 있다고. 우리처럼 돈 자랑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일세. 그의 말에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라면 국물을 마시며 시원하다를 연발하고 로봇이 만든 치킨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한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개차반 그 자체였죠. 테이블 아래를 보니 부위원장님과 선수들이 전부 신발을 벗고 맨발을 의자 위에 올리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회색 양말은 발가락 부분이 구멍 나 있었고 그 사이로 때가 낀 발톱이 보였거든요. 부위원장님은 손으로 닭다리를 뜯다가 그 기름진 손으로 자기 발가락 사이를 무의식적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끄억! 부위원장님이 식당이 떠나가라 거대한 트림을 내뱉었습니다. 소화된 짜파게티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역시 밥 먹을 땐 발이 편해야 해. 그는 발가락을 긁던 손으로 다시 떡볶이를 집어 입에 넣으며 쩝쩝, 후루룩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의 외국인들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코리아 하우스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겠죠. 한국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중국은 오는 사람들 마저 도망가게끔 했으니까요. 우리는 5천억을 써서 건물을 지었지만 유령의 집이 되었고 한국은 기술과 맛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쳤구나. 저는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손은 이미 농심 짜파게티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후루룩. 입안 가득 퍼지는 춘장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다. 젠장, 너무 맛있어.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중화사상의 정점에 있는 지도부가 모인 그 자리에서 맛의 만리장성은 처참하게 그리고 아주 맛있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맛은 총칼보다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완벽한 미래였으니까요. 그렇게 배가 불러오자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하는 일을 다시 상기했죠. 코리아 하우스에서 목격한 그 믿을 수 없는 광경. 그리고 제 혀끝을 마비시킨 그 악마 같은 감칠맛은 이내 저에게 패배감이 아닌 맹렬한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밀라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사기다. 조작이야. 이탈리아 놈들이 한국의 뒷돈을 받아먹고 우리 중국을 고의로 배제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5천억을 쏟아부은 차이나 하우스에는 노숙자만 들끓고 예산도 얼마 안 쓴 코리아 하우스에는 전 세계가 줄을 선단 말입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대국이 소국, 한국 따위에게 완패하는 건 도저히 논리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행원들이 말릴 새도 없이 조직위 본부의 회전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현금 100만 유로, 즉 15억 원이 든 007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켜. 마케팅 총괄 위원장 조반니 나오라고 해. 내가 오늘 이 썩어 빠진 조직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마. 경비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저는 외교관 여권을 방패처럼 휘두르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4층 위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회의 중이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올림픽 관계자들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조반니 위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미스터 리, 약속도 없이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지금은 전략회의 중입니다. 전략, 뇌물 분배 회의겠지.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마오가니 원목 테이블 위에 쾅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말해봐, 조반니. 삼성한테 얼마 받아먹었어? 현대차한테는 또 얼마를 챙겼고? 감히 지2 국가인 우리 중국을 홀대하고 미국의 속국인 한국 따위를 메인 스폰서로 밀어줘?
당신들 제정신이야? 조반니 위원장은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냉담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리, 말씀이 지나치군요. 우리는 공정한 입찰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파트너를 선정했습니다. 공정? 웃기지 마. 야, 조반니. 현실을 직시해. 우리는 14억 인구야. 전 세계 인구의 20%가 우리 중국인이라고. 우리 인민들이 이탈리아 불매 운동 한번 하면 너희 명품 산업 구찌고 프라다고 다 망하는 거야. 알아? 14억 인민이 이탈리아 방향으로 오줌을 싸면 그대로 수장될 소국 놈들이 감히 우루를 배신해. 저는 침을 튀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한국은 고작 5천만 명이야. 한 줌도 안 되는 시장이라고. 비즈니스의 기본도 몰라? 비유하자면 한국은 유통기한 임박한 떨이 상품이나 사가는 할인 매장이야. 그들은 가난해서 가성비 따지느라 지갑을 안 연다고. 한국이 잘 사는 척 해봤자 미국의 하청 공장일 뿐이야. 그들의 부는 다 거품이라고. 진짜 현금은 우리 중국 인민들의 주머니에 있는데 너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어. 정말 장사할 줄 모르는군. 당장 코리아 하우스 폐쇄하고 우리 차이나 하우스를 메인 광장으로 옮겨. 그리고 개막식 드론쇼도 한국 기술 말고 우리 DJI 드론으로 바꿔. 안 그러면 중국 내 이탈리아 브랜드 샵 전부 문 닫게 만들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찌든 서양 놈들에게 14억 시장이라는 숫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반지나 다름없으니까요. 회의실에 있던 유럽 관계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위협에 겁을 먹은 비소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반니 위원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미스터 리, 당신은 산수는 잘하는데 경제는 전혀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덩치만 커졌지 개발도상국 신세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뭐? 산수. 보시죠. 이게 당신이 자랑하는 그 14억의 실체입니다. 화면에는 적나라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당신네 14억 인구 중 실제로 우리 유럽의 하이엔드 제품을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구매력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중국의 인구 중 99%가 월에 40만 원도 못 버는데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거지소굴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 브랜드를 존중합니까? 아니죠? 당신들은 우리 디자인을 훔쳐서 짝퉁을 만들고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당신들의 시장은 크지만 독이 든 성배입니다. 그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지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인구는 5천만이지만 그들은 글로벌 트렌드 세터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면 전 세계에서 유행합니다. 한국 시장은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조반니 위원장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삼성 갤럭시 Z 폴드5를 꺼내어 접었다 폈다 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파트너로 선정한 건 뒷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혁신 때문입니다. 당신네 중국 폰들이 애플 베끼기에 바쁠 때 한국은 화면을 접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수소 트럭을 의전 차량으로 쓰는 이유? 당신네 전기차들이 보조금 잔치할 때 그들은 넥소로 수소 사회라는 미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은 미래를 보여주는 축제입니다. 우리는 카피캣이 아니라 오리지널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PPT 화면에 모건 스탠리 경제 보고서를 띄우더군요. 그리고 경제요. 거지 근성. 거품. 미스터 리, 눈이 있으면 이 숫자를 보시죠. 작년 기준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 중국?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 뜬 그래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인당 명품 소비액 한국 325불, 중국 20불. 한국인들은 당신네 인민들보다 평균적으로 16배나 더 많은 돈을 명품에 씁니다. 인구 5천만의 한국이 인구 14억인 당신네 중국보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더 많이 사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국민 전체가 슈퍼 리치의 구매력을 갖춘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강소국이라는 뜻입니다. 조반니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다음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짝퉁 샤넬을 만들 때
한국에는 샤넬과 에르메스 매장 앞에 새벽 5시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전 세계 CEO들이 왜 한국을 가장 먼저 찾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기준? 그렇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테슬라. 세계적인 기업들은 신제품을 내놓을 때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 풉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니까요.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세련됐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면 그것은 곧 세계의 유행이 됩니다. 조반니 위원장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즉, 한국을 잡는다는 건 14억의 오합지졸을 잡는 것보다 100배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트렌드 사령부니까요. 우리는 당신들의 더러운 위안화 뭉치보다 한국의 세련된 안목과 그들이 만들어낼 무한한 잠재력에 베팅한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당신들이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지. 도대체 14억 거지군단에게 잘 보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당장 이탈리아에 오는 양국 관광객들만 봐도 중국인들은 호텔도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이탈리아 경제에는 한 푼도 관여를 안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부자 VIP 관광객들인데 말이죠. 논리정연한 팩트 폭격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 그래, 기술은 한국이 좀 앞선다고 치자. 하지만 돈은, 국력은, 기술은 훔치면 그만이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삼성, 기술자들 다 빼올 수 있어. 결국 중요한 건 돈이라고. 제가 악을 쓰자 조반니 위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훔친다고요? 하하. 이번에는 독일 올림픽 위원회 기술 고문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리, 당신들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반도체 도면을 수천 건이나 해킹해 간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율을 못 따라잡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입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산당 내부에서도 금기시되는 아픈 손가락이었으니까요. 도면을 훔쳐와도 불량률이 80%가 넘는 미스터리. 한국의 기술은 도면 몇 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나노 공정 노하우와 수십 년간 축적된 엔지니어들의 감각은 해킹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초격차라고 부르더군요. 조반니 위원장이 거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메인 서버, 자율주행 버스, 드론 관제 시스템. 전부 한국의 HBM 반도체가 없으면 작동조차 안 합니다. 당신네 중국산 칩을 꼈더니 발열 때문에 10분 만에 서버가 다운되더군요. 그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이 한국 기술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빼갈 때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의 기술인 배터리 전고체, 육지 통신을 개발해 저만치 달아나 있습니다. 당신들은 영원히 한국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카피캣일 뿐입니다.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가 정책 없으면 중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까? 제가 할 말을 잃은 채 벙쪄 있자 그는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미스터 리,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매력은 어쩔 겁니까? 매력. 지금 코리아 하우스 앞에 왜 줄이 1km나 서는지 아십니까? 단지 공짜 선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조반니 위원장은 리모컨을 눌러 코리아 하우스 앞에 CCTV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 스태프가 휠체어를 탄 이탈리아 노인을 위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안내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너가 좋고 유머가 있고 타인을 배려합니다. 그들이 나눠주는 농심신라면 하나에도 정이라는 그들만의 따뜻한 문화가 담겨 있죠. 그들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인들은 한국인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텅 빈 차이나 하우스 영상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중국인 보안요원이 현지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당신네 차이나 하우스는 어떻습니까? 크기만 크고 위압적이죠. 시끄럽고 무례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BTS와 오징어 게임에는 열광하지만 왜 중국 문화에는 거부감을 느낄까요? 문화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겁니다.
당신들은 14억이라는 숫자로 우리를 짓누르려 하지만 한국은 5천만의 매력으로 우리를 홀립니다. 조반니 위원장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기고 당신들에게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붙는 이유입니다. 미스터 리, 솔직히 말해서 14억 명의 떼쓰기보다 5천만 명의 품격 있는 파트너가 우리에겐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확성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를 원하거든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리로도, 팩트로도, 명분으로도 완벽하게 졌으니까요. 14억 대국이 고작 5천만 소국에게 비교당하며 품격이 없다는 소리를 듣다니. 이 수치심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닥쳐. 다 닥쳐. 이 서양 오랑캐 놈들이 감히. 저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007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100유로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조반니 위원장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돈이면 다 되잖아. 너네 다 거지잖아. 이거 먹고 떨어져. 한국 놈들 쫓아내란 말이야. 개처럼 짖어봐. 돈 줄게. 허공에 흩날리는 유로와 지폐들. 그것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추악한 바닥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붉은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올림픽 준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중이던 넷플릭스의 카메라 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장을 취재하던 프랑스 유튜버가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라이브라는 글자와 함께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중국 대표단장이 돈다발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대국의 수준인가요? 유튜버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안 돼. 찍지 마, 끄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실시간 채팅창이 폭포수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 단어들만큼은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인격을 살 순 없네. 쯧쯧. 저게 대국의 품격. 완전 코미디네. 한국이 왜 선진국 대우받는지 알겠다. 레벨이 다르네. 삼성폰으로 찍히는 중국의 몰락이라니. 아이러니하네. 경비원. 이 사람 끌어내. 조반니 위원장의 싸늘한 명령이 떨어지자 검은 제복을 입은 이탈리아 헌병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나. 나는 외교관이야. 치해법권 몰라? 너네 다 해고시킬 거야. 중국인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대원들은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아까 집어던진 유로와 지폐 위로 말이죠. 돈 위에 처박힌 꼴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블랙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외교관 면책 특권은 살인이나 중범죄가 아닌 이상 이런 공공질서, 파괴 행위까지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반니 위원장이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방금 전 세계인 앞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에 똥칠을 했습니다. 한국을 욕보이려다가 오히려 한국을 왜 존경해야 하는지만 증명해준 꼴이 되었군요. 고맙습니다, 미스터 리. 덕분에 이번 올림픽의 주인공은 확실히 한국이 되겠네요. 으아악! 저는 분노와 수치심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끌려나가는 제 시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도 조반니의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 명단. 가장 높은 곳에 걸린 삼성과 현대의 로고가 바닥에 처박힌 저를 내려다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급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겠나?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너희는 돈을 뿌린다.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복도 밖으로 질질 끌려가는 동안 넷플릭스 카메라 렌즈가 제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장면은 올림픽 개막식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고 저는 영원히 돈 뿌리는 중국인 빌런으로 박제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을 밟아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떠나온 베이징의 환송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조국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라노의 한기보다 더 차갑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회의실에서 개처럼 끌려 나온 후 저는 밀라노의 허름한 뒷골목에 위치한 안전가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귀국한다면 숙청입니다. 당은 실패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 팩트로 안 되면 만들면 그만이야. 여론전이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이기는 게 정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베이징의 사이버 부대, 일명 우마오당과 현지 갱단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따위를 상대로 이것까지 쓸 줄은 몰랐지만 어쩔 수 없다. 작전명 코리아 하우스 식중독 게이트. 지금 즉시 실행해. 제가 내린 지령은 간단하면서도 악랄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총동원해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코리아 하우스의 음식을 먹고 피를 토하거나 구토하는 끔찍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만 개의 복 계정을 돌려 한국 식재료는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됐다.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썩은 고기를 쓴다는 가짜 뉴스를 전 세계 SNS에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가짜 뉴스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진실. 웃기지 마. 14억이 떠들면 그게 곧 진실이 되는 거야. 한국 놈들, 그동안 위생관념 철저한 척, 기술 좋은 척 잘난 체 했지? 너희의 그 깨끗한 이미지에 똥물을 끼얹어 주마. 대중은 어차피 자극적인 거짓말을 더 믿게 되어 있어. 이탈리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샵 한국 식중독이 올라오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환희는 딱 10분, 아니 정확히 8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과 올림픽 관계자들의 스마트폰에 동시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응은 해명 보도자료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그 자체를 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한국의 양대 IT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즉각 가동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SNS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의 픽셀 단위, 부자연스러움과 조명의 각도 오류를 0.1초 만에 감지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짜 게시물 위에 조작된 미디어라는 붉은색 딱지를 강제로 붙여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CJ 프레시웨이와 삼성 SDS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중독 의혹에 대해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에 QR코드 하나를 띄웠습니다. 가짜 뉴스에 언급된 불고기요? 여기 첼로 트러스트 기반의 블록체인 유통 이력을 보시죠. 제가 QR코드를 찍어보자 스마트폰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검증 완료. 품목 한우 불고기용 등심 횡성 축협. 도축 일시 2026년 2월 8일 14시. 운송 기록 CJ 대한통운 스마트 콜드체인 적용. 온도 로그 횡성 -1.2. 인천공항 -1.1. 밀라노 -1.3. 이상 징후 없음. 포장 기술 LG화학 스마트 나노 태그 적용. 세균 번식 시 붉은색으로 변색됨. 현재 색상 녹색 안전. 이게 뭐야? 소가 도축된 시간부터 이탈리아까지 오는 비행기 안의 온도까지 1초 단위로 다 나온다고? 제가 경악하고 있을 때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딥페이크 사진 속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이탈리아 모델 본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코리아 하우스에서 비빔밥 2그릇째 먹고 있는데요. 한국 음식이 너무 건강해서 제 피부가 좋아지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중국의 저 조작된 사진, 정말 역겹군요. 그녀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비빔밥을 먹는 모습은 순식간에 수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저의 회심의 선동은 순식간에 데이터 무식자들의 헛소리로 치부되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론 조작을 위해 투입한 자금이 무려 1억 위안, 약 190억 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 인플루언서와 언론사를 매수하려고 뿌린 돈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한국을 욕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하지만 댓글창의 흐름은 제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은 전 세계의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독일 유저 한스 중국 봇들이 또 시작이네.
내가 한국 가전제품을 10년째 쓰는데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부품 마감까지 완벽해. 음식 가지고 장난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 중국이랑 헷갈리지 마. 프랑스 유저 말이 작년에 서울 여행 갔을 때 충격받았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도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한국 위생은 신뢰 그 자체라고. 중국 돈 받고 거짓말하지 마. 샵 한국을 믿어요 해시태그가 중국이 퍼뜨린 샵 페이크푸드를 누르고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장악했습니다. 190억 원을 쏟아부은 우리의 거짓말이 한국을 경험해본 세계인들의 영원짜리 진심에 의해 단 10분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돈으로 여론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만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신뢰의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완벽한 데이터 앞에 무력화되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전 세계는 돈도 안 받고 한국 편을 드는 거야? 개인주의에 찌든 유럽 놈들이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한국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애정까지 전부 쏟는 거냐고. 그래, 데이터로 안 되면 물리적으로 보여주지. 진짜 똥냄새가 나게 만들어주마. 저는 한밤중에 검은 봉투를 들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지 갱단을 통해 구한 부패한 생선 내장과 죽은 쥐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코리아 하우스 뒷골목 환기구에 집어넣고 한국 주방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며 경찰에 신고할 작정이었습니다.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코리아 하우스 뒷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환기구 쪽으로 다가가 검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악취가 확 풍겼습니다. 이제 끝이다. 한국 놈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벽면에서 지잉 하는 기계음이 들리더니 붉은색 레이저 그리드가 제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그것은 LG전자와 SK텔레콤이 합작하여 설치한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과 초정밀 AI 전자코 센서였습니다. 이 센서는 공기 중 10억 분의 1, 베일 단위의 미세한 냄새 분자까지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자마자 뿜어져 나온 부패 가스와 황화수소 분자를 벽이 맡아버린 것입니다. 팟! 갑자기 골목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단순한 가로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포리 침입자와 오염원을 감지하고 저를 향해 강력한 추적 조명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매립된 스피커에서 감정 없는 AI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탈리아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말이죠. 경고, 심각한 생화학적, 오염물질 감지, 성분 분석 완료 부패한 어류 및 설치류 사체, 투기자의 위치와 얼굴, 지문 패턴이 4K 초고화질로 체증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환경청 및 경찰청 서버로 증거 전송 완료. 꼼짝 마십시오. 으악, 벽이 말을 해. 냄새를 맡는다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CCTV도 안 보여서 안심했는데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조차 데이터로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뒷골목 쓰레기장조차 반도체 클린룸처럼 관리하는 저 지독한 기술력. 저는 쥐새끼처럼 숨어서 오물을 투척하려다 오히려 거대한 과학의 덫에 걸린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채 3분도 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이탈리아 경찰들이 들이닥쳐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썩은 생선 봉투가 들려있어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숨겨둔 대포폰으로 베이징 대사관 할다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사님. 접니다. 리웨이, 살려주십시오.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습니다. 리웨이 동무, 당은 자네를 모르네. 자네가 오물을 투척하다가 한국 AI 시스템에 걸려서 망신당하는 꼴이 지금 전 세계 뉴스에 생중계되고 있어. 위대한 중국의 이미지를 똥물에 처박은 죄, 본국 송환 후 엄중한 처벌을 각오하게나. 뚜뚜뚜. 손절이었습니다. 완벽한 버림이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BBC 기자 놀랍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냄새 분자까지 AI로 분석해 위생을 지키는군요. 그런데 지이라는 중국의 대표 단장은 오물을 투척하다가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문명과 야만의 차이 아닐까요? 현장을 지켜보던 이탈리아 시민들이 코를 막으며 수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뒷골목조차 수술실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어. 우린 그것도 모르고 가짜 뉴스에 속을 뻔했네. 미안해요. 코리아. 그리고 중국은 정말 구제불능이군. 미국 CNN 보도 속보 중국 대표단장. 오물투척 테러 시도하다 한국 전자코 기술의 적발. 전 세계 네티즌 더러운 짓은 역시 중국 종특. 한국 기술은 마법 같다 찬사. 그렇게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처박힌 채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코리아 하우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 대형 투명 전광판. 그곳에는 한국 선수들과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선수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중국 선수들까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배경 음악으로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국경도, 이념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직 맛있는 음식과 놀라운 기술, 그리고 따뜻한 정이 만들어낸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가 건네주는 쌈을 받아먹으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지. 미국은 탐욕스러운 늑대고 한국은 그 앞잡이라고. 위대한 중국만이 세상의 중심이며 전 세계가 우리를 존경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틀렸어. 늑대는 우리였어.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냄새나고 탐욕스럽고 거짓말만 일삼는 외톨이 늑대.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초라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물이 묻은 양복, 헝클어진 머리, 수갑찬 손. 한국은 적이 아니었어. 그들은 빛이었고 투명한 문명이었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미래였어. 우리가 그토록 돈으로 사고 싶어 했던 존경과 신뢰를 그들은 기술과 진심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경찰차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압수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제 스마트폰 화면에는 중국 웨이보의 실시간 반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사형 청원. 나라 망신 다 시키네. 제발 한국한테 사과해라. 솔직히 인정하자. 한국 기술은 넘사벽이다. 우리가 졌다. 저는 중국에서도 세계에서도 완벽하게 버려졌습니다. 멀어지는 코리아 하우스의 찬란한 불빛과 그 앞을 묵묵히 지키는 한국의 스마트 가로등을 바라보며 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붉은 외교관 여권이 갈기갈기 찢겨 허공에 흩날리는 환영을.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거짓 선동과 오물이 아니라 저들처럼 당당한 실력으로 박수받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부디. 밀라노의 밤, 코리아 하우스는 그 어느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전 세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어둠 속에 묻히고 진실과 기술만이 승리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